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당국대학교에 재직 중인 최종무라고 합니다. 우리 당국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서 저희가 성취한 교육 및 연구 결과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온라인 콘텐츠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영상이 되겠고요. 신기술 분야로는 빅데이터 분야가 되겠고요. 동영상 주제는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사례와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기를 기대하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는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강의의 주제인 키밸류 DB에 어떤 예들이 있는지 키밸류 DB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타나 혹은 구글에서 어떤 키밸류 DB를 사용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키밸류 DB의 근본 원리, 내부에 어떤 코어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해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거고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키밸류 DB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니까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류를 해볼 텐데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정형 데이터고요. 스트럭처드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정형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잘 정의된 어떤 포맷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스키마 기반이다, 스키마 오리엔티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는 이런 잘 정의된 포맷을 따르고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좀 가변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 풀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보통 정형 데이터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테이블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출석부나 성적표 같은 그런 테이블로 정의된 그런 데이터들이 정형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일단 로우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행 중심이고, 예를 들어 우리 학번이 있고, 그다음 자기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생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셀마다 잘 정의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로우 중심이고, 그러니까 행 중심이고, 행을 보통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레코드들은 다시 필드, 그러니까 각각 밸류로 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테이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형 데이터라 부릅니다.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는 제가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드는 게 SNS 같은 것들인데요. 이 SNS를 이런 테이블로,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처럼 테이블로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 비정형 데이터는 스파스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방마다 특성이 다르다고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를 거고 그 방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도 텍스트만 전달되는 그런 방이 있는가 하면 동영상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방도 있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메시지가 올라가는 그런 창이 있는가 하면 그런 방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00개 이상 올라가는 그런 액티브한 그런 방들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방들을 테이블로 만들면 테이블 자체가 굉장히 스파스해져요. 그러니까 빈 곳도 많고요. 잘 정의된 어떤 포맷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DC 자료를 보면 최근에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 79% 정도가 언스트럭처입니다. 그리고 한 21% 정도가 스트럭처드예요. 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많이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다. 그리고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도 어떤 데이터를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RDB라는 것이 있고요. NoSQLDB라는 것이 있어요. RDB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고요. 뭐 대표적인 게 MySQL이나 SQLit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NoSQL은 비정형 데이터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NoSQL은 NoSQL이 SQL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Not only에서 N하고 O를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SQL뿐만 아니라 SQL이라는 것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어떤 구조적인 지리어를 보내는 그런 언어인데 이 SQL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를 들어 키, 밸류 이런 인터페이스, 새로운 인터페이스도 동시에 제공한다라고 해서 NoSQL DB라고 부릅니다. 자, 이 RDB와 NoSQL DB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기 아래처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RDB는 여러 테이블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테이블들을 연관지어서 어떤 정보를 출하할 수가 있어요. SQL로 따지자면 조인 연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정보를 인포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 사람이 있고 주소가 있고 또 다른 테이블에는 사람이 있고 연봉이 있고 이러면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이런 정보를 추론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테이블 간의 관계, 릴레이션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 RDB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NoSQL DB는 특징이 유연해요. 굉장히 가변적인, 다양한,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볼륨도 큰 그런 데이터를 유연하게 저장할 수가 있고요. NoSQL DB는 다시 다음 같은 네 가지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 패밀리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프 DB라는 게 있고, 다큐멘트 DB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제의 대상이 되는 키밸류 DB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NoSQL DB를 좀 더 세분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럼 패밀리 DB라는 것이 있고요. 키밸류 D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트 DB가 있고 그래프 DB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벡터 DB, 그러니까 AI를 위한 DB 이런 것들도 있고요. 데이터가 다양해짐에 따라 계속 DB도 진화 발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중에 컬럼 패밀리 DB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2003년도일 거예요. 구글에서 빅테이블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고요. 논문을 발표했고 얘는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로 중심으로 그러니까 행 중심으로 관리됐었는데 컬럼 패밀리는 컬럼 그러니까 열 중심으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어요. 열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좀 더 지역성이 높은 데이터들을 한 노드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이 컬럼 패밀리 DB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좀 더 가벼운 좀 더 인베디드 형태의 라이브러리 형태의 DB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키밸류 DB가 되겠습니다. 키밸류 DB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에서 만든 레벨DB, 메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락스DB, 인메모리 DB는 레디스 오픈소스입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큐멘트 DB라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몽고DB나 카우치베이스가 이렇습니다. 이 다큐멘트라는 건 뭐냐면 키 밸류의 쌍들 중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다큐멘트라는 형태로 모아요. 이런 식으로 모아서 키 밸류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있는 키 밸류들을 하나의 객체로 다시 모은 그런 형태, 그러니까 잘 오거나이즈 된 포맷으로 관리되는 그런 DB를 다큐멘트 DB다. 그러니까 결국 키 밸류 DB에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 DB는 일종의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인데 키밸류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키가 밸류를 결국 인덱싱할 수가 있고요. 이 밸류가 다시 키로 사용되면서 또 다른 밸류를 찾아갈 수 있는
결국 그래프처럼 어떤 엣지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GraphDB라고 하고요. Neo4j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KeyValueDB가 가장 심플하고 가장 베이직한 그런 DB가 되겠고요. 얘를 다큐멘트로 모을 수도 있고 그래프 형태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혹은 컬럼 패밀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KeyValueDB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KeyValueDB는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음 같은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KeyValueDB는 KeyValue Store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스토어는 저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KeyValue Store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얘가 DB라는 특성보다는 어떤 데이터의 저장소의 특성,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 좀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트랜잭션 도입되고 SQL 지원되고 그다음 분산 처리하면서 뭐 컨시스턴시 이슈들도 다루고 이러면서 결국 DB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어쨌든 이 KeyValueDB라는 건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산업계 표준 DB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글이나 뭐 메타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결국은 인터넷상에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다 자신만의 KeyValueDB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이블, 칼럼 패밀리 DB, 뭐 레벨DB, HBase, 메타는 락스DB, 뭐 카산드라, 헤이스택, 아마존은 그 유명한 다이나모, 뭐 오라클은 머클리DB,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혹은 코스모스 DB, 그 다음에 뭐 링크드인 같은 회사에서는 볼트모트라는 자신의 또 KeyValueDB를 야후는 피넛,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는 뭐 레디스, memcached 같은 인메모리 DB, 굉장히 많은 DB들이 KeyValueDB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케이, 이 KeyValueDB의 사례들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메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메타는 락스DB를 기반으로 했어요. 락스DB는 사실은 그 조상이 레벨DB입니다. 구글에서 레벨DB라는 걸 만들었고요. 레벨DB를 만들고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메타 연구자들이 이 레벨DB 오픈소스를 받아서 자신 회사에 맞도록 발전시킨 게 락스DB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락스DB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역사는 유즈닉스 페스트라는 유명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에서 락스DB에 대한 설명을 한 페이퍼가 있어요. 이 페이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락스DB는 멀티 스레드 지원하고요. 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파일 사이즈도 커졌고 그다음에 키밸류 세퍼레이션 것도 지원하고 막강한 신기술들을 포함한 그런 DB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페이스북에서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UDB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SNS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DB고요. 여기 보이면 락스DB 위에 마이락스라는 걸 붙여서 SQL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GPDB라고 불리는 또 어떤 DB가 있는데 이건 분산 DB다. 락스DB 여러 개를 모아서 그 중에 몇 개는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주 DB로 사용하고요. 나머지들은 세컨더리 DB, 백업 DB로 사용하는 이렇게 분산 환경으로 적용한 그런 DB가 GPDB인데 얘도 역시 KeyValueDB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up2x라고 해서 이거는 머신러닝을 위한 DB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들이 쭉 들어오면 시계열 데이터들인데 쭉 모아서 어떤 머신러닝이나 혹은 AI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어쨌든 메타의 빅데이터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것이 락스DB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락스DB는 사실 메타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 다른 회사에서도 뭐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나 여러 회사에서도 락스DB 혹은 락스DB의 후속 버전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온라인 트랜잭션을 위해서 KeyValueDB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DB 이름을 다이나모라고 부릅니다. 다이나모는 아마존의 High Available KeyValueDB 시스템인데요. 결국은 아마존에서는 가용성을 보장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고요. 이런 가용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멀티플 노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드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 다음 노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가용성, availability를 제공하고 있고요.
디폴트로 3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존에서 뭔가 하나 구매를 하면 우리 트랜잭션이 3개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서버에 넣을 거냐 하는 파티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다이나모는 해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키가 들어오면 이 키를 해시로 돌려서 어떤 위치를 잡고 이 위치에 가까운 다음 노드, 그 다음 노드, 그 다음 노드가 이 3개에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싱 기반 파티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노드들이 있으면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2개의 노드가 서로 다른 버전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간의 통일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문제를 컨시스턴시라고 하는데,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스트롱 컨시스턴시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들이 같은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요구 조건도 있고, 혹은 약간 완화한 위크 컨시스턴시도 있는데, 다이나모는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는 순간순간적으로는 비일관성을 허용을 해요. 그런데 벡터 클럭, 그러니까 일종의 타임 스탬프 같은 걸 사용해서 결국 이벤추얼리 궁극적으로는 동기를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중간에 약간 다른 버전을 서로 다른 노드들이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벡터 클럭을 사용해서 결국 가장 일관된, 가장 최근 데이터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컨시스턴시를 제공하는 것이 다이나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카페라는 것도 있는데요. 카페는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버클리의 어떤 실험실에서 만든 딥러닝 프레임워크인데, 여기도 결국 딥러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웨이트나 혹은 중간중간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다 저장하냐면 레벨 DB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키밸류 DB에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셀프라고 불리는 분산 스토리지 백엔드가 있는데요. 스토리지 백엔드에서 웬 키밸류 DB냐? 셀프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백엔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셀프를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메타데이터 클러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OSD라고 불리는 스토리지 디몬들이 존재하는데 이 OSD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혹은 키밸류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일 시스템이 없죠. 블루스토어라고 불리는데 어쨌든 결국 스토리지를 관리하는데 키밸류 DB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도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셀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키밸류 DB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키밸류 DB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밸류 DB가 사용하고 있는 핵심적인 자료구조는 뭐냐? LSM 트리라고 불리는 자료구조를 사용합니다. LSM 트리는 로그 스트럭처드 머지 트리예요. 이것은 1996년도에 알고리즘 쪽으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저널인 악타 인포메티카에 나왔던 그런 논문이 되겠고요. 키워드를 보면 세 가지예요. 로그 스트럭처드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지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키워드에 대해서 로그 스트럭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머지라는 게 무슨 기능인지, 왜 트리 모양이 되는지 이걸 이해하면 결국 이 LSM 트리를 이해하게 되는 건데요. 오케이, 로그 스트럭처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하자면 로그 스트럭처는 in place 업데이트가 아니라 out of place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in place 업데이트는 우리말로는 제자리 갱신이라고 불려요. 어떤 키가 있고 그 키의 밸류가 바뀌었다라고 가정하면 바로 그 위치에 갱신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키 1과 밸류 1이 원래 데이터예요. 근데 이 키 1이 밸류 4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있고요. 최종무라는 사람이 있고 제 전화번호가 뭐 1, 2, 3, 4, 5, 6, 7, 8이었다. 근데 최근에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키는 그대로입니다. 최종무예요. 전화번호가 뭐 3, 4, 5, 6, 7, 8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원래 있었던 1, 2, 3, 4가 밸류 1이고 올드 데이터죠. 새로운 데이터가 뭐 4, 5, 6, 7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제 전화번호를 바꿔줘 라고 하면 그 키를 찾아가서 밸류를 그 위치에서 갱신하면 이것을 in place update라고 하고요. 근데 이 로그 스트럭처들을 사용하면 out of place update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원래 있던 데이터는 그대로 냅둡니다. 그 윗단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밸류를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결국 키 1에 밸류 1이다. 이건 옛날 데이터죠. 이게 밸류 1이 밸류 4로 바뀌었는데 그 위치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즉 in place update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 위치에다가 이제 키1에, 그러니까 최종구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value4야 라고 바꿔놓는다고요. 이렇게 옛날 데이터와 최근 데이터가 같이 있는 상태고, 수정된 데이터들은 그 위에 있는 어떤 층에 이렇게 쭉 써져요. 이렇게 out of place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을 로그 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로그 스트럭처를 하면 장점이 뭐냐? 쓰기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in place 업데이트를 하려면 그 위치로 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로 가서 업데이트하고 또 다른 위치로 가서 업데이트하고 이러다 보면 랜덤 라이트가 된다고요. 근데 랜덤 라이트는 디스크에서도 성능이 안 좋고요, SSD에서도 성능이 안 좋아요. 반면에 로그 스트럭처들, 그러니까 out of place 업데이트를 하면 모든 라이트를 이렇게 쭉 모아서 시퀀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퀀셜하게 라이트가 되면서 결국은 라이트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아져요. 결국 로그 스트럭처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out of place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얘는 성능 향상을 위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옛날 데이터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옛날 데이터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데 계속 스토리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머지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이 머지라는 건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층과 위에 있는 층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서 같은 키가 있으면 여기 보면 키1, 키1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최근 것만 남기고 옛날 거는 이렇게 이제 삭제하는, 완전히 삭제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올드 데이터를 딜리트하기 위해서 머지 소트를 수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머지고요. 이 머지를 해서 사실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내려가요. 제일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C0에 쌓이고요. 그 다음에 머지 소트가 되면서 C1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C2로 내려가고, 또 머지 소트가 되면서 결국 마지막 레벨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레벨까지 내려가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데이터가 커집니다. 그래서 트리 모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오케이, 트리 모양이다. 그래서 로그 스트럭처드 머지 트리라고 불리고요. 이 자료 구조가 실제 모든 키밸류 DB에서 사용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실제 레벨DB나 혹은 락스DB에서는 그 LSM 트리 자료 구조를 어떻게 구현하였냐? C0라고 불리는 가장 상위층이 있는데 여기에는 맴 테이블을 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회색 그림이 맴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메모리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C1으로 내려가면 머지 소트 되면서 내려가면 이제부터 스토리지로 내려가게 되는데, 스토리지에는 SS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이 작은 네모 하나하나가 SS 테이블 파일이 되겠습니다. 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레벨 0에 있다가 레벨 0이 꽉 차면 레벨 1으로 머지 소팅이 되고, 또 레벨 1에서 레벨 2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멀티플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ar이라는 것이 있는데, war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관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write ahead log다. 일종의 어떤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 그 갱신된 걸 미리 적어두는 어떤 리커버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요약을 하자면 레벨DB나 락스DB나 키 컴포넌트는 세 가지예요. 맴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요. 맴 테이블에 데이터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기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맴 테이블이 꽉 차면 이제 스토리지로 내려가는데 얘가 SS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SS 테이블은 레벨로 구성이 돼요. LSM 트리 구조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위에 있던 SS 테이블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구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war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키밸류 DB의 핵심적인 인터페이스, 유저 레벨에서 보이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릴 텐데, 유저 레벨에서는 일단 put 혹은 get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put이라는 건 어떤 키와 밸류를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새로 데이터를 write 하는 겁니다. 반면에 get은 어떤 키를 주고 이 키에 대응되는 밸류를 가져와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리드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scan, delete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플러시와 컴팩션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시는 맴 테이블을 SS 테이블로 쓰는 그 과정을 플러시라고 합니다. 맴 테이블이 풀나면 SS 테이블로 써요. 그 다음에 컴팩션은 머지 소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부 연산인 플러시와 컴팩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풋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풋은 결국 새로운 키밸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키밸류가 풋이 되면 일단 맴 테이블에 써집니다. 오케이, 일단 맴 테이블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리커버리를 위해서 war에도 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자꾸자꾸 쓰다 보면 램 테이블이 꽉 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이뮤터블, 이제 고칠 수 없는 램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고 얘네들이 이제 플러시의 대상이 됩니다. 플러시가 되면 결국 SS 테이블로 써져요. 오케이. 그리고 SS 테이블은 레벨 DB에서는 2MB 정도 크기고요. 락스DB는 멀티스레드를 도입했기 때문에 좀 더 큰 SS 테이블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64MB를 사용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큰 파일을 씁니다.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특정 레벨에 존재할 수 있는 SS 테이블이 어떤 임계치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L0에 SS 테이블 개수를 8개로 한다 라고 하면 8개가 플러시가 되면 이 레벨이 꽉 찬 거예요. 꽉 차면 이제 머지 소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레벨이 풀되면 머지 소트를 진행하는데 그 머지 소트를 컴팩션, 집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컴팩션이 하는 일이 뭐냐? 키 레인지가 겹치는 그런 SS 테이블들을 쭉 읽습니다. SS 테이블을 읽고요. 그 다음에 머지 소팅을 하고요. 다시 SS 테이블을 써요.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S 테이블 사이즈는 크다고요. 뭐 64MB라고 하죠. 그럼 64MB 파일들을 여러 개를 읽고 얘네들을 머지 소팅을 하고 그 결과 나온 것들, 그러니까 옛날 데이터는 지우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모아서 다시 쓰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 작업은 굉장히 헤비한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컴팩션 혹은 플러시 때문에 키밸류 DB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레이턴시 스파이크입니다. 하이 레벨 컴팩션이 진행되고 얘네들이 플러시를 좀 늦추고 플러시를 늦추면 결국 푸시 뒤로 밀리게 되고 푸시 밀린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 SNS에 뭔가 데이터를 쓰려고 했는데 그 쓴 것이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지연이 되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SNS를 보냈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되고 계속 전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컴팩션이나 플러시의 성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put 과정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get 과정인데요. get은 일단 멤 테이블에 내가 원하는 키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있으면 그냥 그대로 리턴하면 돼요. 만약에 없으면 블록 캐시라고 불리는 메모리상의 캐시가 있는데요. LRU나 혹은 변종 정책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어떤 캐시가 있고 캐시에 찾습니다. 캐시에도 없으면 이제 별 수 없이 SS 테이블로 내려가야 돼요. SS 테이블로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키, 예를 들어 이 키가 100번이다라고 하면 이 100번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SS 테이블을 찾습니다. 파일을 찾고 이 파일에서 인덱스 블록과 필터 블록이라는 걸 읽어드리고요. 필터는 블룸 필터인데 블룸 필터를 왜 사용하느냐? 어떤 SS 테이블에 내가 원하는 키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러니까 블룸 필터라는 건 멤버십을 체크하는 대표적인 자료 구조거든요. 이 블룸 필터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리드를 줄이기 위해서 블룸 필터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블룸 필터 읽어서 인덱스 블록 찾고 블룸 필터 체크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실제 데이터 블록을 읽어요. 여기가 SS 테이블인데요. SS 테이블에는 인덱스 블록이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블록을 빠르게 찾기 위한 일종의 바이너리 서치가 가능한 그런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룸 필터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로 제가 원하는 데이터 블록을 찾고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블룸 필터로 확인한 다음에 있다라고 가정되면 이 데이터 블록을 읽는 거죠. 이게 5번째입니다. 읽은 다음에 이 데이터 블록도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밸류를 읽는 이런 과정으로 SS 테이블에서 룩업이 진행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요. 이 룩업을 또 빠르게 하기 위한,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이후에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멤 테이블은 스킵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스킵 리스트는 일단 여러 리스트들이 층으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마치 바이너리 서치 같은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검색 속도는 O 로그 N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룩업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고 이걸 최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부터는 키밸류 DB의 최근 연구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학회, 뭐 시그모드나 VLDB나 유즈닉스 패스트나 뭐 OSDI 같은 탑티어 컨퍼런스에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아키텍처, 그러니까 LSM 트리 구조를 어떻게
바꿔볼까? 그 다음에 컴팩션이라는 게 오버헤드가 큰데 얘네들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그 다음에 룩업 할 때 그러니까 지리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최적화를 해볼까? 그 다음에 새로운 뭐 스토리지나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 어떻게 최적화를 해볼까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4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건 패블DB라는 연구고요. 자세한 논문은 SOSP 2017년도에 패블DB 페이퍼를 보시면 되겠는데 얘의 목표는 뭐냐? 그 LSM 트리, 그러니까 결국 키밸류 DB의 핵심 자료 구조인 로그 스트럭처드 머지 트리에서 가장 헤비한 오퍼레이션인 컴팩션을 줄여보자는 거예요. 키 아이디어는 컴팩션 할 때 키가 중첩되는 모든 SS 테이블, 네모들이 다 SS 테이블입니다. 얘네들 다 읽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레벨 1부터는 SS 테이블 파일들이 키 레인지가 중첩이 되면 안 되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블DB는 이 알고리즘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가드를 두고 이 가드 내부에서는 중첩이 되도록 허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허용을 하면 컴팩션 할 때 모든 파일들을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컴팩션의 오버헤드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는 위스키라고 해서 위스콘신 대학에서 나온 키밸류 DB가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목표는 컴팩션 오버헤드를 줄이는 건데 어떤 아이디어를 도입했냐면 키밸류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키와 밸류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결국 새로운 레이아웃을 도입해서 컴팩션 부하를 줄이는 건데 기존에 있는 방식은 키와 밸류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 보니까 LSM 트리가 금방 차요. 반면에 위스키는 키 밸류 세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키는 키만 모으고 밸류는 밸류로 따로 관리해요. 그리고 이 키들이 모여서 LSM 트리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LSM 트리에 더 많은 키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키 밸류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키만 들어가니까 결국 보면 LSM 트리를 좀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고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컴팩션을 덜 발생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몰로 LSM 트리는 결국 레스 컴팩션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방법이 되겠고 이 키밸류 세퍼레이션은 실제 락스DB의 블랍DB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연구는 버번이라는 연구인데요. 얘는 룩업, 그러니까 검색하는 오버헤드를 줄이자는 거고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런드 인덱스라고 불리는 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도입한,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도입한 그런 인덱스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전통적인 인덱스는 뭐 비트리 같은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런드 인덱스는 이런 자료 구조 없이 어떤 모델을 도입하는 거예요. 자료 구조, 뭐 비트리 이런 게 없어요. 해시 이런 게 없어요. 대신 뭐 리니어 리그레션 혹은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키가 들어오면 해당 위치를 찾아주는 인덱싱 기능을 합니다. 자료 구조가 아니라 모델로 바뀌었기 때문에 검색 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도 작아요. 따라서 결국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거고요. 이 런드 인덱스는 최근에도 많이 액티브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매트릭스 KV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D램과 하드디스크만 사용하거나 혹은 D램과 SSD만 사용하는데 SSD보다 훨씬 빠르고 D램처럼 바이트 어드레서블한 MVM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스토리지가 있어요. 이런 스토리지를 도입해서 좀 더 성능을 좋게 해보자 라는 여러 연구가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매트릭스 KV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기존에는 D램에 멤 테이블을 넣고요. SSD에다가 SS 테이블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컴팩션, 플러시와 컴팩션이 여기 SSD에서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매트릭스 KV는 MVM을 D램과 SSD 사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L0를 집어넣습니다. MVM은 SSD도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컴팩션, 플러시하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VM은 실제 D램처럼 바이트 어드레서블 하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인 그레인드 컴팩션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매트릭스 형태로 L0를 그러니까 MVM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매트릭스 KV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를 비롯해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뭐 FDP나 뭐 키밸류 SSD, 그러니까 새로운 스토리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뭐 CXL 같은 그
어쨌든 새로운 스토리지를 키밸류 DB에 도입하려는 이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헤일스톰이라는 건데, 이건 클라우드 환경, 그러니까 분산된 키밸류 스토어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분산된 키밸류 스토어를 만들려면 두 가지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가 스큐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노드에는 데이터가 많고 다른 노드에는 데이터가 없으면 얘가 바쁘고 얘가 한가하다고요. 이렇게 로드가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 성능이 나빠지니까 로드 밸런싱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컴팩션이에요. 한 노드에서 컴팩션이 발생하면 그 노드가 바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 스키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들웨어를 도입해서 스토리지와 키밸류 DB를 구분을 했습니다. 디커플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컴팩션을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컴팩션 오프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드 중에 좀 한가한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한테 컴팩션을 대신해줘 라고 하고, 얘는 사용자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컴팩션을 뭐 FPGA 같은 걸로 가속화를 한다던가, 혹은 이런 분산 환경에서 오프로드 한다던가,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키밸류 DB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산업계 표준 DB다. 모든 빅데이터 서비스 회사들은 자신의 솔루션을 갖고 있다. 뭐 구글도 갖고 있고, 뭐 메타도 갖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저 빅데이터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여기 아래에 자신의 솔루션이 뭐야 하고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알아본 다음에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LSM 트리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고요. 그 다음에 LSM 트리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컴팩션 최적화, 룩업 최적화, 새로운 스토리지 활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일단 입문식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동영상을 시청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으로 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